안녕하세요. 역사와 교양 잡학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다. 대한민국의 베트남 파병이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 전쟁은 매우 복잡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시작되었고 전개되었으며 한국은 그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특히 복잡하게 전개된 것은 그 배경에 식민주의와 세계대전 그리고 냉전의 역사가 뒤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 점령되었고 호치민이 이끄는 좌익계열 독립운동 세력에 의해 북부 지역 상당 부분이 해방된 상태에서 종전을 맞이했습니다. 같은 시기 한반도에 미국과 소련이 진주했던 것처럼 베트남은 북위 17도를 기준으로 북쪽은 중국 국민당군이 남쪽은 영국군이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과 영국 모두 자국 사정으로 인해서 베트남 점령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국이 철수한 북쪽은 호치민에 의해 장악되었지만 남쪽은 다시 프랑스가 점령하면서 베트남의 국민적 저항에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이 프랑스의 귀환을 거부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독립운동 세력은 북쪽의 호치민과 자연스레 연계해서 반프랑스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자 프랑스는 1946년 11월 23일 북베트남 항구도시 하이퐁 공습을 시작으로 무려 50만 명의 대병력을 동원해서 북베트남을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북베트남군을 중심으로 압도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게릴라전으로 응수하며 8년 동안 집요하게 프랑스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1954년 디엔비엔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며 승리를 굳힐 수 있었습니다. 1954년 7월 21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휴전협정에 의해 북위 17도를 기준으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다시 분단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패배가 분명했으나 베트남도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었고 남베트남 사람들도 대부분 호치민을 지지했으므로 프랑스가 물러가면 곧 통일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휴전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렵 한반도에서 벌어진 좌우 진영의 격돌이 무승부로 끝나고 전 세계적인 냉전 구도가 강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베트남 전체가 공산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미국이 프랑스를 이어 남베트남에 개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955년 10월 26일 남베트남에서는 프랑스에 의존해서 남베트남을 지배하던 바이다오 황제가 퇴위했습니다. 그리고 웅호딘 지엠이 이끄는 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부정부패는 여전했고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쪽의 저항 세력들은 북베트남과 연결되면서 후방에서 게릴라전이 이어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1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1964년 미국의 군함이 북베트남 통킹만 인근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일명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미군이 베트남을 상대로 북베트남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베트남은 북베트남 정규군 외에도 남베트남에서 활동하던 저항 세력, 즉 베트콩과 연계해서 집요하고 철저한 게릴라 전술을 펼쳤습니다. 베트남은 이 전술을 통해 미군에 맞서며 1973년까지 10년을 버텨내었고 결국 세계 최강인 미군마저 밀어내며 통일을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 전쟁이란 프랑스와 일본 그리고 다시 프랑스와 미국을 상대로 20년 이상 이어간 베트남인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자유우방 수호라는 명분과 군장비 현대화와 경제재건이라는 실리를 쫓아서 그 전쟁에 개입해서 미군의 보조부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한국은 1964년 9월 의무대와 태권도 교관단 파견을 시작으로 1967년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국군을 베트남에 파견했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해서 연합국 형태를 취할 필요가 있었고 미국 국내 여론, 전쟁 비용 문제로 인해서 한국의 파병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소규모 비전투부대였던 1차 파병과는 달리 대규모 전투병력이 포함된 2차 파병부터는 파병 동의안을 두고 여와 야가 격돌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큰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야당은 특히 전투병력의 해외 파견이 국제 분쟁 소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베트남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부대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제연합과 국제기구에 가입되지도 않았던 한국이 대규모 파병을 하는 것은 국제법적 근거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25 전쟁 당시 16개국의 지원에 보답하여 반공 전선에서 싸운다는 명분에 공감하는 국민이 적지 않은 시절이었고, 미군의 지원을 통해 국군의 장비를 현대화하고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여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한 박정희 정권의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을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총 5만 명, 연 인원 30만 명에 이르는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에 걸쳐 56만 3,387건의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군을 오히려 능가하는 용맹을 발휘해서 큰 전과를 남긴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현재의 역사와 문화의 무지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전투를 수행하고 몰입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이라는 오점을 남긴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군 전사자 및 사망자는 공식적으로 5,099명으로 발표되었고, 부상자는 1만여 명에 달합니다. 전쟁 직후 군 당국은 포로는 하나도 없다고 발표했는데, 나중에 베트남에 억류되었거나 북한으로 보내진 국군 포로들의 실체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적이 있고, 그 후에도 몇 차례 사과의 의사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국내 정치적 상황 등과 연관되어 민간인 피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과도 막연한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고, 미군의 지원으로 전투부대 대부분의 병력이 M16 소총으로 무장한 것을 포함해서 군 장비의 현대화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제개발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었고, 반공이라는 이념에 대한 당위가 더욱 강조되면서 유신체제로의 전환을 비롯한 국내적 인권 상황의 악화를 가져온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한국현대사 다이제스트 100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